네, 오늘 정치권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정 비대위원장이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 임명을 고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글쎄요, 당이 이제 좀 안정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두 번째 비대위가 출범을 한 거고요. 이제 비대위 선출, 임명, 그것만 되면은 지도부가 다 갖춰지는 거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법적 쟁송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당이 다시 어떤 지도부 체제를 정비했다는 면에서는 추석 앞두고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콕 집어서 밝혔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께는 한번 참여를 권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만든 어떤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혁신위원회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 지도부에 합류하신다면 조금 분열될 수도 있었던 당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굳이 언론에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 말씀하시고 법적인 어떤 판단을 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결론은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 못 만날 이유 없을 것이고 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SNS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반핵관입니까?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예, 정 비대위원장 관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에 대해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여실없이 드러낸 발언들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마지막 대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육모방망이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지난 이제 지선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행을 선택했을 때요. 정진석 당시 이제 부의장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면서 서로 간의 설전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모방망이로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정말 깊어지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두 분 사이에 그런 감정의 앙금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새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갈등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이게 쉽사리 풀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전국위에서 의결이 있자마자 또다시 바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4일에 몰아서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것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가처분 인용 결정을 좀 보면 많은 실마리가 나옵니다. 지난번 인용 결정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실체적인 하자, 그러니까 비상 상황 자체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결의한 부분이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새로운 비대위,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 자체도 이 실체적 하자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해석한다면 법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추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서 이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좀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판사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에 의한다면은 이번에도 두 번째 비대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 안에 현재 상황 즉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4명 이상이 거리될 경우를 비상 상황으로 한다라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그 안을 통과시켰고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이것까지 즉 당원 개정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께 공의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겸직 여부에 대한 논란도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직인데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부의장직인데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뭐 당적 이탈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데 네. 부의장은 그게 없습니다. 어쨌든 의장이 사회를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또 부의장이 한 분도 아니고 2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여지가 좀 있고 또 이게 전례가 있어요. 과거 국민의 당 시절에 박주선 전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던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면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선례가 있었는지 이 여부는 좀 변론으로 하고요. 그 자체로 좀 문제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한다 이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 하면 사실 윤핵관 중에 윤핵관 또 친윤 그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도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도 이번 정부 하에서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윤핵관들이 이 선을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정진석 부의장이 등장하면서 돌고 돌아 윤핵관이 다시 돌아왔다. 결국 인사의 어떤 쇄신이라든지 새로운 얼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윤핵관이 나왔다라는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는 저분의 능력은 높게 살 수 있겠지만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친윤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 좀 윤핵관의 뭐 후퇴라든지 이선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빗발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비대위원장 선임을 끝낸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후 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는데 윤핵관 책임론이 불거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당직에서까지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당내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진 두 분은 이제 이렇게 앞에서 뭔가 이 당을 이끌거나 이런 직책에서는 이제 벗어나셨으니까 그런 논란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근데 사실 저희 당이 뭐 윤핵관이네 비핵관이니 뭐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석수도 적고요. 지금 당이 비대위 체제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여부도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뭐 윤핵관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시비로부터는 이제 벗어나서 당 정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의미는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는 19일 날 선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어가야 할 임무를 안고 있고 또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원내를 지휘해야 될 큰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 경선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께서 원내대표 일단 한번 하셨고 또 그동안 당이 어려울 때 여러 그 중심적인 위치를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수가 5선이나 되지만 그래도 나서셔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로 의원들끼리만 선거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 예측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의원분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가장 능력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맞기에 마땅한 분으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서 직권대행을 원내대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의 명운을 원내대표 선거에 좀 맡겨야 될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이 시효 직전에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기소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다, 표적 수사, 편파 수사에 맞서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기류입니다. 이제 아마 오늘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소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임했던 그분이 이제 다시 대표가 되신 건데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의 또 의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당 차원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것이야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뭐 공소가 되면 공소제기가 되면 재판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 맞불 작전도 내놓을 것이고 또 이런 수사라든지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런 그런 구호에 대응해서 야당으로서 민생에서 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까지도 투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들이 좀 논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만약에 공소가 제기가 된다면 이 공소가 제기되는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들이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무리한 과정들이었고 정치적으로 보복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수사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사가 과연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공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특히 이제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유난히 검찰의 수사 잣대가 가혹한 반면에 여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가 상대적으로 들이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분과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내세웠던 그 공정이라는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검찰의 잣대가 다르다라는 변호사님의 지적에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없고 지금 저 박홍근 원내대표님 발언 중에서 뭐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다 말씀이 좀 굉장히 과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다. 제가 그걸 원용을 한다면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역사상 유례없는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소 여부가 아니라 기소된 이후에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의 판단이겠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 공세를 많이 하는 것은 국민들 명절 앞두고 기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지난달 경찰서 조사를 받은 뒤 2주 만에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뭐 어제 이 대표가 SNS 측에 대신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이 대표와 좀 달리 직접적으로 김혜경 씨가 출석도 하기도 하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비교적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은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던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모 공무원이 법인카드 유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혜경 씨가 당시에 몰랐지만 그래도 이제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분명히 대선 과정에서 했고요.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또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알았던 적도 없었다라는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공소를 제기할지 그리고 만약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다퉈 나갈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명절이 이제 명절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은 참 짜증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배경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좀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도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 가지고 좀 빨리 좀 비밀번호를 해제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제출을 했는데 당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첫 단계인 법사위에서부터 통과가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이번 조치가 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짜로 법 통과를 하려고 이 법안을 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치 공세인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니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도 동렬해 놓고 뭔가를 공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결론은 특검까지 이제 들고 나온 건데 이게 특검까지 할 사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특검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정말로 샅샅이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영역을 나눠서 여러 명이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습니다. 이미 수사를 끝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왜 김건희 여사만 기소가 안 됐느냐. 죄가 없으니까 기소가 안 됐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것마저도 의문이 있다면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법무부, 검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잘 아시려고 봅니다. 그분들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특검을 가지고 하자. 이것이 과연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민주당에서 투트랙으로 민생 관련해서 능력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까지 에너지를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당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네, 변호사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이제 위시로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체는 그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건부였던 건데요. 결국 수사가 미비됐다. 그래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공소를 제기할 것이 너무나 뻔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반작용이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공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얘기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정말로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미비한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통과되는 데까지는 법사위도 넘어야 되고 본회의도 넘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용이 다듬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